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문아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2학년 친구들 내신과 수능 국어 학습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1년 보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인데요. 이제 저를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49기 교육과정 편제표랑 그다음 고등학교 국어 3년 국어학습 2, 3학년 때 특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신 과목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내신 시험의 특징과 대비 방법을 자세한 문학과 독서 출제 유형 시험지를 바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능 국어의 최신 경향과 대비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 편제표 24년도 작년에 입학한 우리 49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한 학기에 4학점씩 국어를 들었고 2학년 1학기 때 독서, 2학년 1학기 때 문학, 그리고 2학기 때는 독서를 듣게 되고요. 그 다음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3학년 1학기 때에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서 택 1을 해서 이것을 또 4시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 언매를 고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야구부 친구들하고 일부 문과 몇몇 친구들, 이과 몇몇 친구들에서 약 25명 정도가 이제 화짝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언매를 고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언매가 일단 수능에서 표준 점수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내신에서도 1등급 인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아이들이 확통하고 미적 이런 거 고르는 것처럼 국어에서도 상위권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언매 고르거든요. 그래서 북일고 애들은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은 거의 다 언어와 매체로 진행을 하면서 교과서는 이제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요. EBS 수능 특강의 문학과 문법을 사용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어떤 건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국어 교육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크게 되어 있는 글씨가 과목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49기 대상으로 2학년 1학기 내신을 선행하면서 동시에 수능적인 문학을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8주짜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든 간에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국어 공부는 단언컨대 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한 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어의 선택 과목이 존재하잖아요. 공통 과목으로서 문학과 독서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34문항을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서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것을 11문항, 총 45문항을 치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문학과 독서, 가장 비중이 높은 파트인데요. 이 중에서 문학 부분을 당연히 올겨울 방학 때 준비하고, 독서 파트는 2학기 들어가기 전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2학기 하반기까지 준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해야 할 수능 국어의 공통 과목을 기왕이면 북일고 내신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해당 직전 방학부터 시작해서 해당 학기까지 공부를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상반기에는 문학 기출을 끝낸다, 하반기에는 독서 기출을 끝낸다라는 목표를 잡으시고 방학 때부터 이를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목별로 당연히 약점 보완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이 약점 보완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1학년 때 국어 내신에서 문법이 조금 약했거나 아주 좀 소홀했다, 그리고 개념이 많이 휘발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문법 한 바퀴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독서 중에서도 경제, 표, 그래프 푸는 문제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또 여름방학 때 보완을 해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학년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 현대, 운문, 산문이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문학과는 그 깊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국어에서 1학기 1회고사, 1학기 2회고사 등등의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작품의 수가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5~6개 정도라고 한다면 2학년 때 포함되는 문학의 시험 범위의 개수는 20작품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현대시랑 고전시가 위주로 운문 문학을 배우던 것과는 달리 산문이 포함되면서 소설, 극, 수필, 갈래 복합 같은 것들이 출제되면서 아이들이 문학사나 역사적 갈래 구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런 파트들을 지금 학습을 좀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2학기 독서에서는 마찬가지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독서의 수능 특강을 사용합니다. 이제 북일고가 국어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창작가 비평, 창비에서 나온 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해요. 이제 학교 교사분 중에 지필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창비에서는 독서 교과서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독서 과목부터는 교과서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천재 교과서 독서가 한 3개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시험 범위 전체 범위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시험 범위가 EBS 수능 특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49기 친구들은 수특을 사실 2년 동안 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연계 교재도 아닌데 2026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편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수능에 출제될 연계교재인 2027학년도 언어와 매체나 문학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2해 동안 수특을 보면서 고난도 지문을 많이 접하게끔 학교에서 유도를 하고 자연스러운 수능 공부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내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부터 살펴볼게요. 1학기 문학은 창비 문학교과서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서 부교재하고 프린트물이 기존에 3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력평가 문학지문만 포함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 1학년 때는 독서지문이 포함되었잖아요. 그런데 2학년 1학기에는 문학지문이 포함되므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은 상태로 그 문학지문을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공부하여서 시험에 랜덤하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창비 문학교과서가 거의 85%에서 90%,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15%가 학력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학기 독서에서는 EBS 수능 특강이 마찬가지로 85%에서 거의 90%, 그리고 독서교과서의 일부 소단원 2개나 3개 정도 아주 짧은 글들이 몇 편 들어가고요. 학력평가 지문이 독서 지문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기조는 지난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우리 49기 친구들은 그대로 범위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난이도인데요. 난이도의 1학기 문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붙습니다. 기존에 48기를 수업하셨던 선생님들은 문학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49기를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누구일지는 저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카더라라는 소문만 있지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 문학을 담당하실지에 따라서 난이도는 예년보다 쉬워질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조는 3월 달부터 제시되는 학교 수업에 맞춰서 제가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나갈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깁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와요. 문학 이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문학 이론은 말 그대로 학자들이 연구한 문학의 이론적 갈래와 역사적 갈래, 문학의 특징과 효용과 같은 문학사적인 개념과 현대 공시적인 문학의 이론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자체를 난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고 이 문학 이론을 다시 문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답형의 요구 답안 길이가 길어져요. 1학년 친구들은 단답형도 많았고 약술형도 많았고 찾아쓰기형, 암기형이 좀 적절하게 섞여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서답형은 몇 개 없었다고 한다면 2학년 때는 오히려 역으로 되어서 단답형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한 문장에서 많게는 대여섯 문장까지 요구하는 약술형이나 논술형이라고 부르시는 문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지 쪽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48기 친구들이 1학기 1회 고사가 13페이지, 2회 고사가 16페이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량의 압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독서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형식에 가깝습니다. 문학은 내신형과 모의고사형이 섞여 있는 형태라면 독서는 거의 수능형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경향은 기본적으로 1학년 때보다는 훨씬 더 모의고사 스타일에 가까운 유형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기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문학교과서 보여드리고 문학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창비 문학교과서가 1회 고사에는 대단원으로 1단원, 2단원이 들어가고요. 2회 고사에서는 대단원 3과 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중간고사를 보자면 현대문학을 위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현대문학, 여기는 고전문학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 모든 단원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약 7, 80%가 들어가고 빠지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화 같은 것들 빠지고 좀 덜 유명한 작품들은 빠집니다. 대신에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다 할지라도 학습활동에 들어가 있는 건 거의 다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 작품마다 학습활동이 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실제 양은 이것에서 20%를 뺀 다음 곱하기 2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다가 3월 학력평가 문학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 문학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고전 산문, 고전 시가, 여기도 고전 시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 일부 빠지고 중요도가 덜 중요한 내용들이거나 너무 뒷단원에 있어서 진도를 나가기 힘든 단원은 일부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작품 안에 학습활동 1개씩 보통 달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학습하고 6월 학력평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학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제가 3가지 정도 키워드를 꼽아봤어요. 먼저 독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도 목차를 똑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서점에 막 풀린 올해 수능 특강이거든요. 올해 고3 친구들이 봐야 되는 교재인데 수능 특강이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1부는 개념학습,
2부는 갈래별 적용학습. 적용학습에서는 다시 이 주제별로 인문예술,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주제통합으로 나누고 마지막 3부가 실전학습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하지는 당연히 못해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첫 번째 시험 때 개념학습 전체가 들어가고 인문예술 1강, 사회문화 1강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가거나 내지는 개념학습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인문학습 3, 4강, 그 다음 사회문화 3, 4강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만 따서 과학기술과 주제통합까지 보통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 있잖아요. 이 파트에선 또 선택해서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시험에 들어가는 수능특강 독서의 양이 적게는 12작품에서 많게는 16지문에서 20지문까지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교과서 소단원 2-3개 정도가 추가되고 마찬가지로 9월 학력평가랑 11월 학력평가에 독서 지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문학이 조금 더 많지만 독서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이러한 주제들의 키워드가 상당히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주제들, 이런 내용들, 전문적인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북일고 시험에서는 예를 들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인 계약의 갱신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정보법령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례를 끌어오시거나 내지는 법전에 있는 조항을 끌어오셔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그런 파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인 저희에게는 익숙하고 친숙한 내용일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한없이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 방향성을 또 문학하고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유형을 1학기 문학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출제 유형과 대비 방법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주로 현대시에서 외부 지문을 전문을 활용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문이에요. 1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외부 지문을 냈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짧게 시를 2-3줄씩 끊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교할 때 층위가 단면적인 층위였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미지, 심상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을 비교하거나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전문을 준다는 거는 맥락 전체를 제공한다는 거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태도나 시상 전개 방식 같은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샘플은 다 작년 1학기 1회고사에만 뽑아왔습니다. 여러 시험에서 뽑아오면 제가 어려운 것들만 일부러 골라낼 가능성도 저도 사람인지라 있기 때문에 한 시험지 내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시험지를 평가하려고 노력하면서 샘플을 가져왔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납작납작이라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아이들이 프린트물에서도 본 적 없고 부교재에서도 없었고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신 조차 없는 생짜 외부 지문입니다. 이걸 전문을 줘요. 그리고 나서 가와 나에 대해 표현상의 특징과 그로 인한 효과를 물어보고 보기를 준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을 전문을 활용한다. 또한 이렇게 가나로 복합으로 묻지는 않더라도 윗글의 시험 범위인 작품을 주고 보기에 타는 목마름으로 라고 하는 외부 지문을 마찬가지로 전문을 제시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환님의 죄를 빌려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고3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비교하라고 하니 실제 시간은 없는데 아이들이 이 긴 작품을 다 해석하면서 기존의 시험 범위 어떤 작품과 비교 분석을 해야 되니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으로 인해서 많이 곤란을 겪어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과 분석력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정말로 작품을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낯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은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내신 범위만 너무 파고 들어가기보다는 내신 범위를 공부하면서 그 작품과 유사한 다른 지문의 이 기출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수업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개념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개념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을 때 특정 어미를 반복적으로 활용한다 할 때 이 어미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상의 당위를 강조한다고 했을 때 이상이 뭔지 당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적 표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념어의 정의를 아는 것과 예를 들어 서리법이라는 게 뭐냐, 화자가 알고 있는 이미 당연한 사실을 그냥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사실은 서술이나 감탄이나 이런 명령의 효과를 내는 거. 예를 들어서 너 혼나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러면 의문문 같지만 명령문이라는 거. 저거 진짜 예쁘지 않아? 너 저거 진짜 맛있지 않아? 그러면 정말 맛있다라고 자기의 감탄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서리법인데 이 개념을 알더라도 실제 이 시에서 어느 줄에 어느 파트의 서리가 쓰였지?
라는 걸 판단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개념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걸 적용하는 공부를 하는 연습을 수업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로 현대문학에서 외적 중거를 활용합니다. 자, 아까는 현대시는 전문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소설은 외부 지문을 끌어오더라도 전문을 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부르는 외적 준거를 현대시나 현대문학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전형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진건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일제강점기의 현대소설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인물, 핍박받는 조선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인 전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형성은 객관적 진리를 목표로 하는 예술적 일반화의 독특한 방식으로서 개인적인 속에 있는 사회적인 것을, 특수한 것 속에 보편적인 것을, 우연적인 것 속에 있는 합법칙적인 것을 발견해내고 끄집어내서 예술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벌써 숨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전형적 인물에 대한 성격이 나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당 인물의 이러저러한 모습이 전형성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거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진건의 고향입니다. 같은 지금 작품을 가지고 연달아 보기를 2번이나 썼어요. 여로형 소설이라고 해서 여정을 떠나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 현대소설이죠. 그 구조를 얘기하면서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게 사회문화적 맥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이항과 귀항 과정에 들어가는 이중적 여로 구조다라고 하는 교과서에 없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건 어디서 가지고 오시냐면 단행본, 그리고 교사분들이 보시는 참고서, 그리고 논문도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창작이나 편집을 하셔서 보기를 만든 다음에 적용해서 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25번 문제, 가를 창작한 작가의 감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납작납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납작납작이라는 시를 가지고 얘를 회화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관조가 뭐냐, 전경과 후정이 뭐냐, 외면적이고 물적 계층이다, 심적 계층이다 해서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이거에 입각하여서 작품을 다시 분석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미 작품의 해석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됐고 이 지금 새롭게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시어를 이것이 심적 계층인지 외면적 물적 계층인지 분류할 수 있느냐 이런 새로운 영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외적 중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면 대비 방법 역시나 모의고사의 보기 문제 연습하기. 모의고사의 보기 문제는 어떤 의의를 갖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이나 독서랑 다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읽고 감상하는 거는 수천 수만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의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이 보기에 제시된 관점에 입각해서 출제를 했고 너는 그거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게 보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고집이 세고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문의 보기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구조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눈으로 그냥 읽는 거고 머릿속에 얘는 없고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요. 주관을 개입시켜서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착실하게 연습하면 이제 내신에서도 모의고사 보기가 나오면 이걸 허투루 읽지 않게 됩니다. 구조화하려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외적 중거를 구조화한다는 거는 줄글로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게 그래서 인과관계인지 대립관계인지 이항대립인지 삼항대립인지 이런 걸 파악하고 내가 기호화시켜서 이걸 실제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외적 중거 구조화거든요. 어렵게 나와 있는 보기를 오히려 나의 힌트와 도구와 수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뜯어 발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애들이 못해요.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한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어느 새로운 보기를 가지고 오실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동형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적 중거를 단행본이나 논문에서 따와가지고 얘를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그 문제의 양과 질은 북일고 2학년 내신 대비하는 수업 중에서는 제가 최고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답형과 약술형보다는 논술형이 훨씬 더 많아져요. 개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보면 서답형 1번이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이준간의 가을 떡갈나무 숲도 외부 지문이에요. 그리고 선택 제약이라고 해서 갑자기 문법적으로 공기할 수 없다. 이 공기라고 하는 게 연어, 코로케이션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면서 문장의 어휘 항목이 함께 출현하고 함께 등장하는 것이 어떨 때 제약이 있는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 개념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뭘 강조하시냐면 야, 구체적으로 써라 라는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길게 쓰고 자세하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답이 하나가 아니고 내가 되게 복잡하게 길게 써야 되네. 뭘 써야 되지? 혼란에 빠지면서 판단력이 떨어져요. 아는 내용도 틀리거든요. 작문을 못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서답형 3번 답변을 서술하라고 하는데 답변의 내용을 서술을 할 때 서사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설명을 해라.
서답형 9번 같은 경우에도 인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시대적 배경과 연결 지어가지고 서술하고 만약에 네가 단답형으로 쓰거나 개조식으로 뭐뭐임, 뭐뭐함 이렇게 쓰면은 감점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운데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써야 된다는 압박감이 더해지면서 답이 술술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채점 키워드를 포함해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거는 장황하게 중언부언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답안이 길고 짧건 상관없이 채점이 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길게는 쓰라고 하는데 나는 정확하게 핵심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 핵심을 놔두고 변죽을 올리는 답안을 써요. 그럼 답안의 개수는 5줄, 6줄 길어지고 손은 빠지고 시간은 부족하는데 정작 내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채점이 되는 키워드를 써야 된다. 그리고 답안의 조건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답형 10번에 핵심어를 한 단어로 제시를 한 다음에 윗글에 자목이 지닌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하면서 조건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럼 조건에 맞춰서 내가 빼먹은 게 없는지 조건이 3개, 4개, 5개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적 준거를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한 이유가 서답형을 단순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경우에 보기를 계속 주고 있죠. 여기도 외적 준거, 여기도 외적 준거예요. 그 외적 준거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능력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2번하고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학의 대표적인 출제 유형들입니다. 그럼 독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독서는 구체적인 이유와 사고 과정을 묻는 서답형, 한마디로 말하자면 추론형 문항이에요. 지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네 생각은 뭔데? 라고 자꾸 생각을 물어보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아이들이 독서는 마치 그냥 신문처럼 받아들이잖아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좀 비판적으로 네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랑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맞고 어디가 어떻게 틀린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틀린 이유까지 함께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내용을 비판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자료 2에 모델 A와 C의 공통점을 찾는 것까지는 애들이 잘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효율적인지 그 이유를 써라. 서답형 4번 같은 경우에도 물건이 성질을 갖춰야 되고 채권이 아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써라.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 틀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쓰라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2학기 1회고사에서만 전부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묻는 서답형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 암기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EBS를 읽을 때, 학평 지문을 읽을 때 내용을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한 단계 더 확장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판적 사고를 같이 시켜요, 수업 때. 비판적 사고로서 이런 사례에는 이게 적용이 될까? 이 주장과 이 주장 중에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사례랑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다. 그냥 무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저런 거야. P이기 때문에 Q인 거야 라고 명제를 환원해서 생각하는 연습, 생각을 글로 써내려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탄탄해야 돼요. 자, 마지막 2학기 독서 출제 유형이 실생활 사례 적용 및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3가지 문제 중에서 굉장히 길어서 일단 압박이 확 오는데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둘 다 서답형인데요. 이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이 길긴 하지만요. EBS 수능 특강에 그대로 나와 있던 보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숫자만 바꾸거나 숫자도 안 바꾼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리 길어도 이거는 부담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능 특강 보기를 요즘엔 많이 변형시키지 않는다. 작년에 계속 그렇게 수업했거든요. 그냥 거의 그대로 복붙으로 내거나 아니면 약간 조건만 바꿀 텐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아는 거 나왔다고 신나서 칠렐레 펠렐레 하지 말고 내가 외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보통 달라진 조건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뭘 바꿨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라. 그래야지 너의 기억에 의존해서 잘못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이거는. 실수만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거는 없던 보기예요. 얘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내용, 전세권과 임차권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그거랑 관련한 생활 법령 정보,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있죠. 거기 일부를 가지고 오셔서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생활 사례를 보고 애들이 많이 멘붕이 왔는데 너무나 다행이게도 제가 수업 때 왠지 생활정보 법령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애들한테 그거를 뽑아서도 주고 실제 수업 때도 보여주고 또 과제장에도 넣어주고
링크도 보내줬어요, 카톡방에. 그래서 애들이 이걸 마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100% 적중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떤 지문이 어떤 실생활 사례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 방법은 일단 EBS 사례를 무조건 통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이런 두 가지 이미 주어진 사례는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변형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회가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많이 실생활 사례가 나오는데 경제 지문은 그래프랑 표 해석하는 연습, 사회 지문 중에 법 지문은 조항이나 판례를 학습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쁜데 언제 조항 다 찾아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가지고 제공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들어가고 있다. 자, 하나 더 있네요. 네, 어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어휘 문제는 사실 요즘에 트렌드기도 해요. 이 수능의 트렌드가요. 예전에는 오답률 이제 탑 15위까지의 그 문제들을 보면 어휘가 없었거든요. 대부분 다 독서에서 틀렸거나 문법에서 틀렸어요. 요즘에는 오답률 상위 랭킹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문학하고 어휘예요. 그 정도로 문학이 많이 어려워지고 어휘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고 어휘 문제의 난도는 올라가는데 아이들의 어휘력은 떨어지니까 이게 어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인지를 하셔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미리 훈련시켜 주려고 어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는 키우다와 양육하다, 변경과 변화가 유의관계에 있는데 어떤 점이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서답형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사전적인 정의와 용례를 준 다음에 연결해라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대놓고 어휘로만 낸 거예요. 그래서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도 학습해야 되지만 문맥적인 의미도 학습해야 돼요. 이건 딱딱한 의미, 이거는 말랑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뉘앙스라고 하는 의미와 어감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소지하다라는 거는 추상적인 명사에는 못 쓰여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뭐 차키라든가 지갑 같은 것들만 소지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추상명사랑 결합할 수가 없죠. 생각은 소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단어가 유의관계고 어떤 관계가 반의관계인지 학습을 하는 거죠. 국어에는 동의어라는 건 없어요. 같은 의미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유의가 되고 어떤 지점에서 반의가 되는지를 학습을 해야 된다. 만약에 어휘력이 너무 약한 친구들 있거든요.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마더텅에서 나온 1등급 어휘력이라는 책을 근데 굉장히 두껍거든요. 다 푸는 건 욕심이고 아이가 약한 파트만 선정해서 방학 때 틈틈이 공부하면은 수능 때까지 확실히 톡톡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휘가. 이런 걸 추천을 드리고 제가 아이들 내신 수업 때도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찝어주신 어휘가 있다면 이 책에서 발췌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용 덧붙여가지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제가 개별 질문 받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